고대 노예 무역 때 흑인 노예를 수송할 때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노예가 발가벗겨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고대에는 노예 무역이 그 역사의 일부였고, 그 불행한 사람들은 상품 취급을 받으며 끝없는 고통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동안 이상한 현상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이 노예들은 발가벗겨졌습니다. 이 현상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건강의 관점에서 노예 무역상들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흑인 노예들을 수송할 때 옷을 벗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노예들은 대륙을 건너 이동했기 때문에 기후와 환경의 차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흑인 노예들 사이에서 다양한 질병이 퍼질 위험은 매우 높았습니다. 노예가 질병에 감염되면 다른 노예에게 빠르게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는 지역 질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운송 중에 다른 대륙의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예 상인은 숨겨진 질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예에게 옷을 벗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옷은 바이러스를 운반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간주되므로 옷을 입지 않으면 감염병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상적인 검사와 질병 문제의 시기적절한 감지 및 치료를 촉진합니다. 둘째,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노예 상인들은 공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흑인 노예들에게 옷을 벗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화물과 노예 수송을 위한 선박의 운반 능력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노예에게 옷을 제공한다면 귀중한 운송 공간을 차지하고 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의류 품목은 배송 중에 손상되거나 분실될 가능성이 높아 비용이 더욱 증가합니다. 노예 상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흑인 노예들에게 하체만 가릴 수 있는 천을 분배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는 공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시켰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인도적이지만 당시의 경제 환경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대 인신매매범들이 흑인 노예를 수송할 때 옷을 벗도록 요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수송 비용과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 사회의 불의와 잔인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역사의 잔인함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깊이 인식하게 합니다. 노예 무역은 인류 역사에서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끝없는 고통과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상품처럼 취급받고 전 세계로 인신매매되고 힘든 노동을 강요당합니다. 이 역사의 시기는 인간의 악과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며 오늘날 사회의 평등과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해줍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부색, 인종, 성별 또는 기타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음 세대가 역사의 진실과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민족의 역사와 이야기를 배우면서 아이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전반에 걸쳐 발생한 극악무도한 잔혹행위와 재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변화시키고 창조할 힘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글을 마치기 전에 오늘날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종차별 반대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피와 눈물의 원작 브라질에는 왜 수백만 명의 일본인이 사는 걸까? 일본의 해외 인구 분포 중 브라질에는 일본인 해외 인구가 많아. 많은 일본인이 브라질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브라질에는 150만 명 이상의 일본 이민자와 그 후손이 있습니다. 일본과 브라질의 거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브라질에는 일본인이 그렇게 많은가? 우선 브라질에서는 일본인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이민자 중 대부분이 뛰어난 지위를 갖고 있으며 브라질 사회에서 깊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민을 부와 연관시키지만 역사적으로 이민은 뿌리 없는 것과 더 자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일본 이민자들이 먼 곳에서 왔고 유색인종으로 분류되었을지라도 그런 분류가 되지 않았으며 존중받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가요? 첫째, 동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민자로서 일본인, 특히 1세대 이민자의 후손은 브라질 생활에 점차적으로 동화됩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받아들였고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며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이 진정한 브라질인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숫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일본인 후손들이 동화될수록 그들의 고국에 대한 기억은 자연히 점점 약해진다. 점점 더 많은 일본인이 브라질에서 태어나면서 그들은 진정한 브라질인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그들은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근면과 투쟁의 전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일본인은 열심히 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브라질 사회의 거의 엘리트 인재입니다. 그들은 의학, 법률, 공학 및 기타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브라질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의 지원으로 이들의 유색인종이라는 꼬리표는 점차 희미해지고 그들의 지위는 점차 높아졌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여전히 브라질에 머물 것인지 일본으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상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은 동포가 아닌 이민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본인 그룹은 외국에 뿌리를 내리고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브라질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일본 혈통을 갖고 있고 일본어를 말하고 일본인 얼굴을 갖고 있지만 브라질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은 왜 브라질로 이민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는 19세기 일본인의 대규모 이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일본 정부는 국내 인구 과잉과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이민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그들의 초기 목표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브라질 정부는 일본과 일본-브라질 무역 및 우호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브라질은 당시 노예제도 폐지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컸다. 그 결과 일본은 조직적으로 브라질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1908년에 첫 번째 이민자들이 상파울루에 도착했습니다. 최초의 일본인 이민자들은 자발적으로 브라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브라질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민자 집단은 브라질 농장주와 일본 정부로부터 이중 탄압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막대한 벌금이 부과돼 브라질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본인 이민자들은 브라질 경제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은 브라질로의 이민을 중단했습니다. 브라질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극심한 곤경에 빠졌고 브라질이 연합군에 합류한 이후에는 더욱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브라질계 일본인 중 일부는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추축국에 합류했고 점차 브라질 사회에 통합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기간 동안 브라질에서 일본어 사용 금지, 일본어 학교 폐쇄 등 다양한 제한을 겪었지만 이는 그들이 브라질 사회에 더 깊이 통합되도록 장려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브라질의 일본인 이민자들은 브라질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브라질계 일본인은 농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문화 및 기타 분야에서도 뛰어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브라질 문화에 통합되어 국가 다양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짓수 분야의 발전이든 일본 문화의 확산이든 이 일본계 브라질인들은 양국 간의 우호를 위한 견고한 다리를 구축해왔습니다. 죽음의 나무라고 불립니다. 전문가도 만지거나 자르거나 태울 수 없습니다. 푸른 나무?
목재 자원?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죽음의 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포이즌 구아바 나무라고 불리는데 이름이 꽤 맛있어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나무 중 하나로 식물계에서는 죽음의 신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태양이 빛나고 바닷바람이 부는 열대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과일이 가득한 나무를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열대 과일을 먹어보고 싶나요? 그건 불운이겠죠. 이 독성이 있는 구아바 나무의 열매는 녹색 오렌지색처럼 생겼으며 맛이 꽤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은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목이 따끔거리고 쓰라리기 시작했으며 피부가 붉어지고 반점들이 부어오르며 몹시 불편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바로 트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독한 구아바 나무는 단순히 유독합니다. 나무 껍질은 날카로운 가시로 덮여 있는데 마치 낯선 사람을 멀리하라는 경고를 하는 듯하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나무 껍질부터 나뭇잎까지 곳곳에 우윳빛 독이 가득 들어있는 수액입니다. 조금만 닿기만 해도 피부에 화상처럼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며 나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유독한 나무를 자르지 않느냐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나무를 전혀 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자르면 독이 여기저기로 흩뿌려지며 피부나 눈에 닿으면 사망합니다. 더욱이 독은 물에 쉽게 용해됩니다. 수온을 오염시키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태우는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연소로 인한 연기에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 흡입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머리를 쥐어짜며 해결책을 찾지 못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 신호만 내세울 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뿌리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어 땅을 단단히 붙잡아 바닷물이 해변을 침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우수한 모래방지 보홀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그 존재를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나 많은 네티즌들이 겁에 질려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댓글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맙소사, 이건 단순히 식물계의 생화학 무기일 뿐입니다. 사실 이 독이 있는 구아바 나무는 화학 무기만큼 강력하고 더욱 무섭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거 현실판 독사과 아니냐? 백설공주가 주로 이걸 먹었는데 일곱 난쟁이들이 그녀를 구하지 못할까봐 겁이 났다. 하하, 이건 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농담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화 속 독사과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실제 죽음의 열매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네티즌들은 또 다른 전설의 독나무에 대해 목을 봉쇄하는 피보다 더 강력한 것 같다 고 생각했다. 두 나무는 정말 비교할 만하다. 그런데 누가 더 독한지 따지자면 우리 독이 있는 구아바나무임에 틀림없다. 피를 보면 목을 다친다고 하면 또 다른 잔인한 성격이다. 뽕나무과에 속하는 큰 나무입니다. 유백색 수액에는 강신배 당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독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혈액에 들어가면 부정맥, 혈관 폐쇄를 일으키고 결국 질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고대에는 사냥꾼들이 목구멍을 막은 수액에 말벌의 독을 섞어 사냥용 독화살촉을 만들었습니다. 화살에 맞은 동물은 거의 즉시 땅에 쓰러졌습니다. 흥미롭게도 독화살에 의해 죽인 먹이는 먹어도 중독되지 않습니다. 독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작용할 수 있지만 소화관을 통과하면 괜찮기 때문입니다. 인디언들은 전쟁에서도 이 독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화살의 독을 발라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에게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독화살은 침략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1859년에는 영국군이 이곳에 쓰러졌고 1시간도 안 돼서 많은 사람이 화살에 맞아 죽어 영국군이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봉인목나무는 현재 주요 보호수종으로 지정되어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이난의 오즈산 열대우림 보호구역의 일부가 있으며 윈난, 광둥, 광시에도 흩어져 있습니다. 야생에서 이런 나무를 만난다면 멀리하세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 두 가지 유독한 나무 중 어느 나무가 더 유독한가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위험의 관점에서 볼 때 독이 있는 구아바나무는 애초에 확고하다고 할 수 있다. 실더 스로트는 독성이 강하고 20분 안에 누군가를 죽일 수 있지만 혈액을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독이 있는 구아바나무는 그야말로 사각지대가 없는 독의 왕이다. 나무 밑에 서서 빗물을 맞는 것만으로도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두 나무는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일 뿐이다. 너무 오만하지 말고 자연을 존중하라는 경고다라고 말했다. 비록 우리 인간은 달에 착륙하고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나무를 집에 보안나무로 심으면 좋겠다. 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하하, 아이디어는 꽤 기발한데 실제로는 하지 말자.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곤란하다. 이걸 보니 자연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위험한 요소는 생태계가 얼마나 마법적이고 복잡한지를 말해줍니다. 모든 생물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독이 있는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존중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동시에 그것은 또한 과학자들의 연구 열정을 자극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독소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약을 추출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호기심과 탐구의 정신도 유지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농담처럼 세상에서 가장 독한 것은 독나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독나무를 만날까봐 걱정하기보다는 주변의 사람과 사물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이 남자는 전문가도 가늠할 수 없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종마다. 그는 867명의 아이를 낳았다. 봉건 사회시대에는 혼인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능한 사람은 3명의 처와 4명의 첩을 둘 수 있었고 군주는 국가의 위엄을 누리며 거대한 후궁을 거느렸다. 그 중에는 놀라운 다산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전설이 된 아프리카 북서부 국가 모로코의 이스마일 왕이 있다. 그는 평생 총 867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지금도 깨지기 힘든 세계사 기록을 세웠다. 이스마일은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역사에 무시할 수 없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큰 군사적 업적을 쌓았으며 국가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장수한 왕으로서 80세까지 살았는데 당시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의학적 여건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오랜 통치를 통해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지위와 명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마일이 세운 알라위 왕조는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사람들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마일은 자신이 성취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으며 이러한 행동은 온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국가의 결속을 강화하여 국민의 만장일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80세까지 살았던 이스마일은 남다른 체력을 선보였다. 그는 말을 사랑했고 모든 역경에 맞서 승리를 거두는 데 말을 동료로 여겼습니다. 동시에 그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선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55년 재위 기간 동안 나라는 안정되었고 유럽과 전쟁을 벌이던 해안 지역이 회복되었으며 알라위 왕조는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스마일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남겨줍니다. 이스마일은 국적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하렘을 확장한 강력하고 현명한 통치자였습니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렘의 인원은 500명을 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마일은 무려 525명의 아들과 342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기에는 유아기에 사망한 어린이가 아닌 살아남은 어린이만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스마일의 놀라운 출산력은 고고학 전문가들에게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로코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풍요로운 왕으로서 그의 삶은 전설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봉건사회 시대 군주의 독특한 권력과 하렘에 대한 특별한 추구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이스마일의 전설적인 경험은 사람들에게 봉건 사회 시대의 제국 권력 체제와 군주제 권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가 창건한 알라위 왕조는 그의 리더십 아래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그의 특별한 개인적 경험은 역사의 보물이 되었습니다.